네, 한판 브리핑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첫 소식은 오늘 오전 10시 25분경 우리의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 아직도 우리 군이 지금 쫓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과정을 좀 살펴보면 오늘 오전 10시 25분쯤에 경기도 일대에서 북한 무인기로 추정되는 미상항적 수개, 무인기 숫자로도 수대가 파악이 됐습니다. 예. 경기도 김포, 파주, 강화도 일대로 넘어왔고요. 전방 군사 분계선 이북에서 이미 군은 포착을 하고 무인기로 식별을 했습니다. 여러 예. 차례 경고 방송, 경고 사격 끝에 공격 헬기라든지 공군 전투기 등의 대응 전력을 투입해서 격추 작전에 나섰습니다. 북한 무인기 중에 한 대는 파주 인근 민간인 거주 지역 상공을 지나서 서울 상공으로 진입을 했다가 빠져나간 것으로 그렇게 알려졌고요. 예. 무인기들이 유턴이라든지 좌우 기동이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항적을 보였다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공군 원주기지에서 KA-1 경공격기가 무인기 대응 지원을 위해서 투입이 되다가 사고가 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추락했죠? 그렇습니다. 예. 경공격기는 밭에 떨어졌고요. 조종사 2명은 탈출을 해서 무사한 상황이라고 전해졌습니다. 예, 지금 이게 무인기 자체가 굉장히 작은 거고 또 이게 식별도 어렵고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추적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국방부의 발표를 또 좀 지켜봐야겠네요. 자, 다음 소식. 자, 국민의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내년 3월 8일 전당대회 일정이 정해졌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오전 비상대책위원회를 열어서 전당대회를 내년 3월 8일 개최하기로 의결했습니다. 개최 장소는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내 핸드볼 경기장이고요. 결선 투표를 실시할 경우 비대위 임기 만료일인 3월 12일 전에 마무리를 한다는 계획인데 예. 3월 8일 결선 투표를 한꺼번에 치르는 방안도 기술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내년 2월 초에 후보자 등록을 시작해서 2월 중순부터 본경선을 진행하고요. 본경선 이전에 컷오프를 실시할 수 있으며 선관위가 이를 맡을 계획입니다. 선거관리위원장으로는 유흥수 상임고문이 위촉이 되는 것으로 결의가 됐습니다. 유 고문은 전두환 정부 시절 치안본부장 출신으로 충남도지사, 4선 국회의원을 지냈고요. 박근혜 정부에서는 주일대사를 지냈는데 최근에는 강제동원 문제 해법을 놓고 박진 외교부 장관에게 초청받아서 자문을 했던 현인회의의 일원이었습니다. 예. 드디어 이 국민의힘 전당대회 3월 8일 날짜까지 나왔는데 생각해보니까 또 얼마 안 남았습니다. 70일 정도라고 그렇습니다. 보면 이 일정이 또 새해 되면 굉장히 가속화될 것 같은데 자, 어떻게 보세요? 자, 김정혁 비대위원부터 굉장히 뭐 이렇게 네. 후보들 간의 어떤 출마 선언과 또 이 열기가 더 오를 것으로 보이네요. 아직까지 뭐 공식적인 출마 선언을 한 분인가밖에 안 계신 예. 걸로 알고 있는데 안철수 의원. 아니요 그 황교안 전 황교안 전 대표가 출마 선언을 하셨고 뭐 출마 예. 선언을 하겠다는 분은 이분 저분 뭐 있지만 예. 실질적으로 출마 선언한 분이 없는데요. 이게 경선이 70여일 남았는데 이 70여일은 사실은 또 굉장히 긴 기간일 수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당대표 선거를 할 때도 초반기에는 이준석 대표는 전혀 부상이 안 됐었어요. 그때 당시에 다 뭐 나경원, 주호영, 그다음에 김웅 뭐 이런 분들이 뭐 막 격축을 한다고 보도가 됐었는데 느닷없이 이준석 대표가 등장을 하면서 판을 확 뒤집어 버렸었거든요. 예. 더구나 이제 또 하나의 변수는 이게 저희가 처음으로 100% 전당원 투표를 하고 그것도 인원이 지금 80만 명이나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저희도 도대체 이 결과가 어떻게 될지 예상이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고 예. 결선 투표까지 제도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굉장한 역동성을 가질 것이다라는 것. 그리고 뭐 저희가 바라건대는 흥행에도 성공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예. 과연 어떤 식으로 진행될 것인가 이것은 예측하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자, 한민수 흥행은 대변인. 일단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일단 선관위원장이 유흥수 고문님은 뭐 흥행하고는 좀 거리가 멀어 보이긴 합니다. 미안합니다. 굉장히 의외의 인물이라는 평도 있고. 예. 근데 예. 일단은 연세도 좀 많이 있으시고 예. 뭐 아까 소개도 했습니다만 전두환 정부 시절 인사기도 해서 예. 선관위 되게 중요합니다. 뭐 룰까지는 만들지 않지만 실제로 선거 경선을 어떻게 치룰지 예.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현장에서도 이런 뭐 연설 방식이랄지 하기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에 볼 때는 국민들에게 조금 더 참신한 인물이었으면 어떻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리고 예. 저는 뭐 변수라면은 결국은 누구도 예상하지만 유승민 전 의원 전 원내대표께서 진짜 출마를 할지 지금 보면은 오늘 너희 방송 가서 말씀하신 거 보니까 되게 이제 100% 룰이랄지 결선 투표에 대해서 좀 비판적 목소리를 계속 이어가고 계시더라고요. 네. 대통령에게 잘 보이려는 재롱잔치다 이런 표현까지 하시고 유승민 전 의원이 예, 갈수록 꼴보수로 회귀한다.
그 예전에 또 진박 감별사 옛날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뭐 윤핵관들이 행세를 한다는 비판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런 비판들이 결국은 출마를 하기 위한 명분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유승민 전 의원이 출마했을 때 진짜 그 판도가 70일 남았는데 파괴력. 예, 파괴력. 거기에다 또 덧붙이는 나경원 진짜 그 전 원내대표가 출마를 할 수 있을지 네. 할지 결국은 지금 윤핵관들이 판을 짜고 있는 김기현 의원과 장제원 의원 간의 김장연대? 김장연대가 될지 이런 것들이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김수진 평론가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그래도 아까 흥행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 입장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래도 뉴스에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얘기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네네. 네, 현재까지 변수 어떤 게 또 있을까요? 일단은 당원 투표 100%하고 결선 투표제 도입 때문에 친윤 쪽이 유리해졌다. 이것은 중평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친윤이라고 했을 때는 단일한 음. 어떤 특정 후보 중심의 공동체는 아니기 때문에 예. 친윤이라고 불리우는 주자들이 더 뛰어들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 아, 내가 진짜 친입니다. 뭐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고 그리고 이게 뭐 상식적으로 봤을 때 권력의 운용이라는 측면에서 뭐 대통령이라든지 그 주변의 최측근들이 특정 주자에게 한꺼번에 힘을 실어주겠는가 했을 때 아닐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군요. 그럼 계속해서 친윤 내부에서도 경쟁이 벌어질 것 같고 일단 1차적인 포인트는 1월에 있을 수 있는 개각일 것 같아요. 아하. 그때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나 장관과 천영세 통일부 장관이 권영세, 아, 네, 권영세, 권영세 통일부 장관. 장관이 예, 죄송합니다. 아, 괜찮습니다. 예. 그 중간에 정리를 하고 당으로 복귀를 할 건지 말 건지 또 이렇게 되면은 사실 뭐 윤 대통령하고 별다른 어떤 소통이 없었더라도 이렇게 출마를 하게 되면 혹시 저 사람이 굉장히 큰 신호가 되죠. 갑자기 네, 그럴 장관을 수도 있기 잘하고 때문에. 있다가 두 분이 네. 갑자기 장관을 내놓게 되면 그렇죠. 대통령이 언제 아니고는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런 그렇죠. 거는. 그래서 이제 룰 자체가 비윤한테 불리하게 된 것의 반대급부로 친윤 내부의 어떤 경쟁과 분화 이런 것들이 주요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건 얘기는 또 2부에서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자, 오늘은 또 무엇보다 국민의 혁신위 활동이 종료됐어요. 마지막 회의에서 정리된 혁신안들 비대위로 보내질 텐데 어떤 안들이 있었습니까? 네, 그동안 6개월간 6가지 혁신안을 국민의힘 혁신위가 발표를 했습니다. 몇 예. 가지를 좀 추려 말씀을 드리면 공직 후보자 기초 자격 평가 PPAT라고 불렸던 이 평가가 올해 지방선거에서 지방의원들에게 적용이 됐었죠. 그렇죠. 이것을 국회의원과 단체장에게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이 됐습니다. 그리고 공천 부적격 기준을 강화해서 성범죄, 뺑소니, 음주운전 등 파렴치 범죄는 벌금형만 받아도 공천에서 배제한다. 죄명과 관계없이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는 공천을 받을 수 없다. 이런 혁신안도 나왔습니다. 예. 그리고 현역 의원의 의정활동, 지역구활동, 여론조사 등을 매년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공천 시 가점 또는 감점을 준다는 부분도 있었고요. 비례대표 추천 및 순번 결정을 공천관리위원회에서 해왔는데 비례대표 절반은 전국위원회 공개투표로 결정을 하고 또 공천 배제 대상 심사 기능은 윤리위원회에 부여하는 방안도 혁신안에 들어갔었습니다. 예. 윤리위의 기능을 또 강하게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긴 했네요. 그렇습니다. 공천관리위원회 기능은 거꾸로 좀 약화되는 것이죠. 그렇군요. 자, 사실은 이 혁신위가 이준석 전 대표가 논란 끝에 최재형 위원장을 임명하면서 출범했던 기구인데 정진석 비대위가 이 혁신안은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차기 또 지도부의 역할에도 관건이 있겠군요. 네, 혁신위는 지방선거 직후에 이준석 전 대표가 거론을 했을 때부터 진통을 겪었는데요. 예. 최고위원들이 당시에 혁신위원을 한 명씩 추천하면서 인선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천하람 혁신위원은 한 명이 끌고 가는 구조가 아니라서 논의는 훨씬 느렸지만 예상되는 반론이나 여러 다른 생각들을 꽤 많이 반영했다라고 하면서 실현 가능하고 반발을 최소화하는 안을 만들어냈다라고 자평을 했고요. 예.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최재형 혁신위원장에게 혁신안 중간 보고를 받았을 때에 혁신위는 안을 내는 것이고 결정은 지도부에서 하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방향을 좀 고칠 것이다라고 예고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 비대위에서 결정되는 것뿐만 아니라 내년 3월 선출되는 차기 당 대표 체제에서 결정을 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혁신위가 활동을 종료했고 비대위로 넘어갔는데 저희 한판 승부에는 혁신위원이기도 하면서 비대위원인 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방송사에서 가장 예. 자, 우리 김정혁 비대위원. 자, 혁신위 대변인도 하셨는데. 자, 혁신위안 정리 만족하십니까? 잘 된 것 같아요? 그 혁신이가 이제 처음에 출범을 했을 때가 네. 그 지방선거가 막 끝났을 때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 굉장히 환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승리한 정당이 혁신위를 만드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예. 대부분 이제 패배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왜 졌냐해서 이제 혁신위를 만드는데 예. 승리했지만 우리가 자만하지 말고 혁신위를 만들어서 개선 방안을 논의해보자라고 얘기했던 것은 상당히 좋았던 것 같고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 이후에 이준석 대표 사태가 터지면서 사실은 굉장히 정치적 외풍, 바람 이런 것들을 많이 받았고 예. 이 혁신위 자체가 뭐 이준석 대표가 자기 세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또 오해도 좀 있었고요. 그 와중에 또 1차 비대위, 2차 비대위가 만들어져서 1차 비대위는 해산되는 또 그런 우여곡절까지 있지 않았습니까?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취지에서 시작을 했었는데 그 과정은 꽤나 어려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다 지금 당이 이제 무너져 가고 있는데 이준석과 무슨 지도부 싸움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쪽으로 다 몰려서 혁신위는 뭐 그런 만큼 좀 차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던 장점이 있기는 했지만 정치적 행동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여론의 지지를 받고 관심을 끌어야 되는데 예. 그런 것들이 좀 뒤따라주지 않은 것으로 인한 그런 어려움과 고통 그런 게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예. 자, 비대위원으로서는 혁신안을 실천하셔야 될 텐데 네. 어떻게 됩니까? 혁신안 많이 받아들여집니까? 아니, 정진석 그거는 이제 비대위원장 입장.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예. 본인이 그것을 그 어떤 것을 받아들이고 어떤 것을 받아들이지 않을지를 결정하실지 아니면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예, 3월 초까지. 예, 새로운 지도부가 결성되면 그 지도부에 지금 혁신위안이 넘어왔으니까 이름을 이거를, 할지? 예, 새 대표가 결정을 하십시오라고 넘길지의 여부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 비대위 내에서도 논의가 예, 덜 됐습니다. 그거는 뭐 아직 넘어오지도 않았는데 아하. 반반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정진석 위원장이 새 대표가 결정하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새 대표에게 우리가 결정해서 이걸 넘기면 좀 또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으니까 예. 어쩌면 이제 새 대표에게 그 혁신안 내용을 넘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한민수 대변인.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지방선거 이기고 이걸 발족한다고 할 때 저도 그 취지를 상당히 평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 민주당 같은 경우는 2017년에 대선 이기고 비슷한 이름은 다릅니다만 혁신위를 만들었었거든요. 예. 그거는 상당히 용기가 필요한 일이에요. 근데 당시 그러고 난 다음에 이준석 대표가 윤핵관 간의 갈등이 막 최고조로 치달았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성과를 내기는 어려운 구조가 돼버렸다 이미. 예. 그러면서 힘을 잃었다고 뭐 김 의원이 계시지만은 봐야 되겠죠. 근데 그런 상태에서 지금 몇 가지 안을 냈는데 벌써 근데 중간 이거 보고를 받자마자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저는 이 말씀하신 거 방향을 좀 고칠 거라고 대놓고 얘기한 거는 여러 손을 보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혁신안이 힘을 받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제 여기서 나오는 공직 후보자 기초자격 평가 이게 PPAT. 예, 이른바 PPAT가 이준석 대표의 상당히 뭐 역작이라고 할까 이런 거잖아요. 근데 네. 이 대표는 이미 이제 당에서 뭐 나간 상태고기 때문에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저는 뭐 공천 부적격자 기준 강화 이런 거에 당연히 뭐 방향이 맞습니다. 갈 텐데 현역 의원 의정 평가 활동 이거 의정 지역구 활동 여론조사 이거 매년 평가한다잖아요. 예. 그럼 이거 바로 이제 시행을 하면은 올해 평가해가지고 내후년이군요. 공천할 2024년. 때 이거를 쓰겠다는 거거든요. 예. 결국은 이 두 가지 정도가 여기서 일단 알려진 걸로는 이 정도가 또 다른 또 뇌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어떻게 손을 볼지 그리고 본인이 보려고 할 때 내부에서 또 반발이 있을 거거든요. 분명히. 그게 또 새 지도부로 넘어갔을 때 새 지도부를 또 어떻게 처리할지 일단은 뭐 넘어야 될 산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PPAT 공직자 후보자 기초자격 평가. 김수인 평론가 이 평가 시험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네, 일단은 지방선거 때는 치러지는 것으로 예. 그렇게 결정이 됐는데 예. 뭐 결국에 이제 다음은 총선이기 때문에 국회의원 후보자들이 받아들이느냐 이게 될 것 같은데 저는 의외로 좀 안착할 수도 있다고 보는 의외로? 게 예, 지방 의원들 후보들 사이에서 크게 저항이 없었는데 이거 그들보다는 국회의원 후보자들이 좀 더 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스스로 생각하지 않을까. 아하. 그렇게 본다면은 근데 이게 뭐 절대적으로 작용을 하지 않는 이상은 받아들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해봅니다. 김종익 비대위원께서 어떻게 보세요? 한번 풀어보셨어요? 이 저는 문제?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반대했는데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그 주장을 하기에 아니 그럼 만약에 한다면 모든 사람 다 같이 해야 되는데 그럼 예. 대통령 후보도 시험 보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모든 아니 그럼 피선거권자가. 원래대로 지금 했다. 그럼 이거 확대하겠다. 그럼 대통령 후보 그러면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이나 경기도지사 후보도 같이 그거 앉아서 이 시험 풀게 하고 예. 그다음에 국회의원들도 하고 예. 그래서 저는 그거 눈 가리고 아웅 아니냐. 그게 말이 되느냐. 그리고 예를 들면
우리 중에서 사실은 문맹은 없지만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논란이 계속 있다 보니까 이걸 그냥 과거처럼 가산점을 주는 게 아니라 그냥 통과냐 탈락이냐 하는 패스 오어 자격 페일. 시험으로 예. 패스 월 페일에 자격 시험으로 하자라고 바꿔놨어요 지금. 아. 근데 그렇게 된다면 사실상 별 유명무실하고 의미가 없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역에 가면은 우리 의원들 만나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야, 이 시험 봤더니 정말로 지역 활동 하나도 안 하고 뺀질뺀질한 사람이 점수가 굉장히 높고 실제로 지역에서 매일 봉사활동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은 점수가 너무 낮아서 아.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성 평가가 안 된다. 야, 이런 예.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니 국회의원이 예를 들면 민의를 대변하는 것들이 그걸 성적으로 예를 들어서 가산점을 줘서 한다는 게 뭐 모르겠어요. 아 이거 이준석 대표 들으면 기분 나빠할지 모르지만 하버드 방식인지는 몰라도 저는 그건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그 회의 때 반대했거든요. 예. 그래서 뭐 다른 분들이 하자고 하셔갖고 어쩔 수 없이 그냥 비대위에서 또 예, 제동이 비대위- 걸릴 것 같은데요. 예, 비대위에서 보니까. 김종혁 모르겠어요. 비대위원의 강력한 반대 직면하지 아니 뭐 않을까 싶습니다. 그건 아닌데. 알겠습니다. 네, 일단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얘기해 보겠습니다. 민주당. 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검찰이 소환 통보를 오는 28일로 했는데 오늘 5시 30분이지 약 1시간 전에 이재명 대표 입장이 나왔습니다. 검찰의 행태가 납득하기 어렵지만 당당하게 임하겠다. 다만 28일은 출석 안 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죠? 네, 28일은 이미 정해진 일정, 광주 전남 지역의 민생 경청 투어 일정이 있기 때문에 당장 가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이재명 대표가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조사의 일시, 방식 등에 대해서는 변호인을 통해서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편으로 주목을 모으고 있는 것이 설 명절 전에 기자회견을 추진하기로 한 것인데요. 이재명 대표는 8월 28일 전당대회 선출 이후에 직후에도 이제 개별 언론 인터뷰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예. 12월 5일에 취임 100일 맞이했을 때도 기자회견이 별도로 없었는데 1월 21일 설 연휴가 시작되는 그 시점 이전에 기자간담회를 진행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동안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제기됐던 질문에 응답하거나 또 민생 투어에서 강조하려고 했던 목소리를 낼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예. 자, 관련 소식은 우리 한민수 대변인께서 먼저 입장을 얘기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러면은 28일 네. 안 가시면 언제 가시게 근데 되는 그걸 이제 건가요? 변호인들이 사실 네. 이게 맞거든요. 이제 변호인과 검찰이 이제 일정하고 조사 방식을 협의를 할 겁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좀 이제 대표가 이제 결단을 내리시고 당당히 하겠다 말씀을 했어요. 근데 예. 당내 분위기를 말씀을 드리면 사실 우리도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예. 우리 박영크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마찬가지고 예. 어떤 검찰이 소환을 요구할 때는 검찰의 그 사무 규칙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저도 네네. 읽어봤는데 그게 사실 이제 조사를 받는 분 출두 대상자들의 최소한의 인권이라는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당장 본인 일정이 있고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뭐 아플 수도 있는 거고 뭐 다른 어디 지방 가는 일정이 있으면 그럼 협의를 해야 되는데 예. 이번 건은 상당히 조금 뭐 무례하거나 음. 좀 모독적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전화 몇 번 하고 팩스 하나 전화 한 번 왔죠. 오고 전화. 팩스를 두르고 예. 팩스도 보낸다고 얘기를 안 해서 처음에 몰랐어요 저희들이. 음. 근데 다 뒤져봤어요 당 대표실 팩스를. 그랬더니 팩스가 왔더라고요. 예. 근데 그렇게까지 그 일반인도 정말 인권을 보장해야 되는데 제1당, 제1야당 대표를 소환할 때 이렇게까지 꼭 해야 되느냐. 그리고 이미 언론을 통해 가지고 그때 광주에서 최고위원 회의도 있고 예. 지금 본회의도 잡혀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일정들이 있다는 검찰이 알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정말 좀 벗어나는 이른바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벗어나는 식의 소환 출조 요구를 하니까 당내 분위기는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사실 대표 의중이 이렇게 당당히 임하겠다는 의중이 강함에도 불구하고 네. 최고위원들을 비롯해서 당내 뭐 의원들은 물론이고 상당수가 이런 소환에는 절대 응하면 안 된다. 이런 식의 반발 정말 격앙된 목소리가 많거든요. 예. 근데 결국 이제 당 대표께서 이제 결단을 내린 거고요. 이게 어찌 보면 검찰도 이런 절차를 밟았으면은 이렇게 되지 않죠. 보면은 그래서 무슨 누군가가 불호령을 내려가지고 불호령 소환이 아닌가. 왜냐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불호령 소환이 아닌가? 왜냐하면 이거 아무런 절차 일반인도 해당이 돼야 되는 검찰 사무규칙이 있는 그런 절차조차도 어기면서까지 그리고 또 그 뭐 다른 쪽에서는 뭐 검찰이 바뀌었다고 하지만 이미 3, 4년간을 대대로 수사를 해가지고 무혐의가 난 사안 아니겠습니까? 성남 FC 관련해서. 예,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예. 그런 건을 가지고 이렇게 좀 모욕적으로 소환할 때는 좀 과도하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그렇군요. 자, 김종욱 비대위원 어떻게 보셨어요? 이재명 대표 입장 표명? 그 이재명 대표께서 오늘 아침에 이제 비대위에서 저희들도 얘기를 했었는데 예. 그 사석에서 아마 나가실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게 한 건이 아니고 이번 건이 아니고 앞으로 줄줄이 여러 건이 있는데 그 전부 다를 다 그 못하겠다라고 거부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아마 나가실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저희들 듣기에도 뭐 변호사들과 상의를 하고 계시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예. 오전에. 그래서 아마 나오신다고 하지 않을까 했는데 결국은 뭐 이렇게 나온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잘 된 거죠. 잘 된 거고 저는 뭐 하민수 대변인 말씀 맞다나 이 검찰이 중요한 건 본질이잖아요. 이 죄가 있느냐 없느냐 이 본질을 따지는 건데 형식이나 절차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좀 뭐랄까 예우를 좀 해주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야당 대표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해주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그다음에 나와서 이제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그걸 소명을 하면 되는 거니까 예. 그다음에 그걸 수사를 하시면 되는 거니까 서로가 이 좀 뭐랄까 품격이랄까 예의랄까 이런 걸 지켰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 가지는 이제 그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뭐 당당히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뭐 이게 이재명 대표의 진짜 본인의 코멘트인지 주변에서 얘기를 하시는 건지는 저는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뭐 당당히 나가겠다 그러는데 예. 솔직히 드는 생각은 뭐가 그렇게 당당할까 이런 생각은 좀 들어요. 이게 어차피 정치인으로서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란이 되는 것 자체가 별로 당당한 것들이 아니고 오히려 국민들에게 죄송해야 될 부분인데 그 정치인들이 뭐 그 무슨 부패나 비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걸로 인해서 소환될 때도 뭐 처음에 들어갈 때는 뭐 당당히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예. 이런 표현은 좀 안 하는 게 더 좀 좋지 않을까. 이거 뭐 그냥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예. 이재명 대표가 직접 기자들에게 입장이 5시 반 정도에 아, 그 그게 입장 발표인 예.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관련 이슈 또 다음 그 한판 직감에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자, 코로나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중국 얘기인데요.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연내 방한객이 무산됐습니다. 이 중국 내 코로나 환자가 폭증하는 상황과 또 관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또 불안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 왕이 외교부장은 연내 박진 외교부 장관과 대면 회담을 갖고 또 윤석열 대통령을 예방하는 일정을 추진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예. 하지만 중국 코로나 확진자가 속출하면서 연기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최근 SNS상에 공개됐던 중국 방역 당국의 내부 회의록 추정 문건을 보면 예. 이달 1일부터 20일간 발생한 확진자 수가 전국 전체 인구의 약 17%에 이르는 2억 4,800만 명이 이른다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2억 4,800만 명. 네, 25일부터는 통계 오류 논란 때문에 중국 당국이 아예 1일 신규 확진자 수를 발표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AP통신에 따르면 존스 홉킨스대 스튜어트 캠벨레이 박사는 중국의 면역력을 가진 인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변이의 폭발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망을 했고요. 블룸버그 통신에서는 기존 변종 바이러스가 퍼지고 있고 새 변이가 나타난 징후는 없다라고 보도를 했는데 다만 중국의 매우 다른 면역 환경이 만들어졌음을 감안할 때 바이러스가 중국에서 차후 어떻게 작용할지는 불분명하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매우 다른 면역 환경 그리고 면역력을 가진 인구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이 전문가들의 진단이 좀 굉장히 우려스럽네요. 네. 예. 자, 그럼 여기서 전문가를 연결해보겠습니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입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일단 중국 상황 매우 심각한 것으로 보이네요. 지금 사망자 증가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뭐 장례 서비스마저 중단된 곳도 있을 정도라는데 교수님 파악하시기에 지금 이 상황이 어느 정도인 건가요? 일단 뭐 확진자 규모도 뭐 몇천만 명, 그 날마다 몇천만 명 수준이다. 이미 뭐 2억 명이 넘게 감염됐다. 이제 이런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고 2억 명. 또 예. 뭐 중환자 의료 체계도 이제 이미 바닥을 보여서 이제 사망자 넘쳐나고 입원 못하는 사람도 는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중국이 이제 그 시진핑 3기 시작하고 나서 어떻든 제로 코로나 포기할 거는 이미 예상이 돼 있었던 부분이었고요. 예. 근데 다만 이제 연착륙을 시킬까 경착륙 시킬까를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어떻게 될지 이제 계산 예상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냥 경착륙을 시키는 거로 마음을 잡은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경착륙 시키는 걸 마음을 잡았다는 건 어떤 말씀인가요? 이게 이렇게 막 굉장히 많은 감염자 폭증하는 상황에서 이거를 이제 수습해가는 위드 코로나로 가는 이런 상황을 말씀하십니까? 예,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의
좀 잔인한 면이 양쪽으로 다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시진핑 3기 집권 전에 제로 코로나도 엄청 잔인한 정책 중에 하나였잖아요. 예. 그냥 뭐 아파트에 감염자 나오면 아파트 전체 이제 봉쇄하고 뭐 검사시키고 막 이런 식으로는 그렇죠. 아니면 도시 전체를 하는 그런 형태였다면 예. 이거를 푸는 방식도 어느 정도 사망자 발생하더라도 그냥 단시간에 많은 분 감염돼서 면역 체계 확보시키고 그래서 유행이 그냥 빨리 가라앉게 하는 이런 방식으로 다만 거기에서 희생되는 부분들은 어쩔 수 없는 이제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 상황입니다. 김정혁 비대위원. 예, 이 교수님, 그 중국은 코로나 최초 발생 시에 인간에게 전염되지 않는다라는 주장을 했고 또 정보도 제대로 공유하지 않아서 결국은 이 코로나가 전 세계로 확산되는데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아왔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제로 코로나라고 해서 뭐 우리 중국에서는 거의 이미 코로나를 완전히 극복했다. 그리고 발생을 해도 극소수에 불과하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었는데 갑자기 17%가 되는 2억 4,800만 명이 감염됐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그러면 그동안에 중국에서 제로 코로나라고 얘기했던 것들은 다 허위가 아니었느냐. 실제로는 안에서 상당 부분의 어떤 그 감염자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의구심을 갖게 되는데 뭐가 진실입니까? 일단은 제로 코로나 정책은 중국만이 할 수 있는 정책은 맞았고요. 그러니까 예. 감염자 숫자를 최소화시킨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만약에 지금까지 제로 코로나를 안 하고 어느 정도의 감염자를 용인하면서 왔었으면 이 정도 유행 상황이 발생하지도 않았을 거거든요. 근데 다만 예방접종의 효과도 낮았던 백신을 맞았고 또 3차 접종률도 높지 않았고 특히 가장 큰 문제는 60대 이상의 예방접종률이 매우 낮았거든요. 60%가 안 되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들이 맞물려서 된 거라 제로 코로나가 거짓말이었던 건 아니고 중국만이 할 수 있는 가장 잔인한 그리고 가장 확실한 예방책으로 동원한 거고 이제 그거를 지속할 수 없는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또는 제로 코로나 때문에 벌어졌던 많은 이제 시민들의 저항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풀게 된 부분이고 예. 이 부분들도 연착륙시킬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냥 경착륙대로 가서 그냥 일단 겪어내고 이거 그냥 보자 이제 이런 식으로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 이전에 감염자가 적었기 때문에 지금 당연히 감염자가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근데 교수님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면요, 이 중국의 대코로나 정책은 실패했다고 보는 게 타당한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교수님 생각이 어떠신지 하고. 한국과의 코로나 예. 방역 정책이 뭐 실패했다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지금은 어렵지만 일단 실패했다기보다는 일단은 이제 다른 국가의 상황들을 따라가지 않고 이제 독자적인 부분들을 고수했다가 예.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 맞이하면서 이제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게 가장 큰 정책적 판단의 미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교수님 추가로 좀 전에 이제 뭐 외국 통신 같은 경우 새로운 변이 가능성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네. 저는 뭐 문의안이니까 이렇게 사망자가 갑작스럽게 늘어나는 건 이미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에 있는 코로나 그 종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아니고 새로운 변이가 나타났다고 또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근데 그러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그래요?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방접종률이 높지 않고 효과도 낮은 백신들을 맞았고 특히 고위험군에서의 예방접종률이 낮았거든요. 근데 이게 이미 이제 홍콩에서 2월, 4월에 오미크론이 확산됐을 때 이미 벌어졌던 그러니까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인구 대비 사망률이 거의 홍콩에서 10배 정도 발생했거든요. 2월에서 4월 사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홍콩이 2월, 4월 겪은 부분들을 중국 본토가 지금 겪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 사망률의 추이가 우리나라에 거의 10배 이상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경착륙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중국 정부 자체가 지금 이제 정책을 바꿔서 이게 다 걸리게 한다면 집단 면역 체제로 가야겠다라는 방향으로 지금 전환됐다고도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집단 면역을 이루려고 하는 부분도 아니고 집단 면역도 형성되기는 어렵고요. 다만 그냥 어차피 뭐 감염이 될 거라면 그냥 집중적으로 그냥 단기간에 많이 감염돼서 그냥 상황을 넘기겠다. 거기서 수반되는 피해는 그냥 감당하겠다. 이렇게 보는 게 맞죠. 그렇군요. 그럼 이게 통계 수치가 지금 발표 안 하기로 됐다라고 돼 있는데 지금 그 중국 정부의 공식 수치에도 지금 불신이 심각한 상황입니까? 그러니까 확진자 숫자는 대충 추정하는 바가 맞을 것 같은데 사망자는 아마 공개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사망자 수가 어마어마하게 나올 거고 사실 너무 사망자가 많다 보니까 추정도 어려울 거예요.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시골이나 이런 그러니까 농촌 지역이나 이런 쪽은 의료기관도 많지 않고 이러기 때문에 아예 사망자가 병원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고 그냥 사망돼서 그냥 장례를 치르는 사람들은 아주 수도 없이 많이 발생할 거거든요. 그래서 사망자 추정도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추정이 되더라도 발표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사망 숫자가 많아지는 부분을 또 정책의 실패라고 논의하면서 왜 지금까지 제로 코로나에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 많은 사망자를 야기하느냐에 대한 국민들의 비난이 심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예. 그 부분들도 철저하게 숨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언론 보도에 따르면 새해부터는 그 한중 간의 비행 편수가 65편에서 100편으로 늘어난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중국에서는 저렇게 코로나가 창궐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교류가 확산된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 쪽으로 다시 이게 전염이 역전염이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당장에는 큰 문제를 야기하지 않을 게 우리나라에 이미 뭐 거의 전 국민의 70% 이상이 감염이 된 상황이고 백신 접종률이 우리나라가 중국보다 훨씬 높으니까 예. 어느 정도 유입이 되더라도 우리나라 유행 자체에 큰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 높지는 않거든요. 예. 다만 가장 걱정하는 거는 중국에서 이렇게 많은 감염자가 생기다 보면 이건 어마어마한 이제 그 감염자 숫자잖아요. 몇 천만 명 이렇게 되면 그렇죠. 그다음에 몇 억 명이니까요. 몇 억 명이면 확률상으로 이제 변이가 생길 확률이 훨씬 더 높은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2,500만, 600만 걸릴 때 변이가 생길 확률하고 2억 명, 3억 명이 걸릴 때 변이가 발생하는 상황은 완전히 확률적으로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변이가 발생했는데 그게 심각한 변이가 발생해서 국내에 유입됐을 경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철저히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제 국내 얘기로 좀 가보면 현재 지금 우리나라도 그 재감염되신 분도 굉장히 많고 지금 이제 날씨가 추워지면서 지금 코로나에 걸리신 분 많은 상황인데 이런 가운데 이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기준을 정부가 지난 23일 발표한 상황입니다. 네. 교수님께서 정부가 내놓은 기준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일단 뭐 정부 기준은 유행 규모라든지 중증 환자 발생 규모, 뭐 그다음에 의료 체계 대응, 그리고 백신 접종률, 뭐 이런 네 가지 기준인데 그거는 뭐 어느 정도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부분은 있고요. 예. 다만 저는 아쉬운 거는 이번에 마스크 관련 논란 자체가 이게 마스크를 벗자 이런 논란으로 비화된 거고 또 지자체가 야기해서 이게 아주 이제 그러니까 너무 이제 이슈를 만들다 보니까 백신 접종을 열심히 홍보하던 시기에 이 이슈가 모든 백신 접종 관련돼 있는 부분 이슈를 덮어버렸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매우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어쨌든 마스크의 법적 의무 해제가 마스크를 벗자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자율 권고를 써야 될 곳과 써야 될 사람들은 계속 쓰도록 권고한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는 게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좀 불편을 좀 감소시키더라도 꼭 고위험군이라든지 써야 할 분들 꼭 써야 된다라는 네, 맞습니다. 말씀이네요. 예, 교수님 그러면 지금 이제 사실 제 주변을 봐도 추가로 백신 접종하는 분들은 많이는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문자를 받고 하더라도. 근데 네, 네. 지금 상황에서는 추가 백신을 그래도 맞는 게 조금 더 이렇게 우리 예방하거나 하는데 도움이 됩니까? 아니면 지금 많은 분들이 사실 확진이 다 됐기 때문에 뭐 이렇게 취약층이랄지 고령층 외에는 안 맞아도 되는 겁니까? 이게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일단 이제 지금 이제 재감염 사례도 거의 20%대까지 육박을 하고 있어서 꽤 높아지고 있는 문제가 되고 있어서 예. 있는 부분, 그다음에 고위험군, 그다음에 고령층에서 중증 환자의 발생 비율이 지난 여름보다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단순히 설명할 수 있는 건 백신 접종률이 떨어진 거 말고는 설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 백신 접종률을 올리는 것, 특히 고위험군도 맞으셔야 되고요. 또 젊은 층들도 같이 맞으셔야 전반적인 유행 규모도 낮출 수 있어서 고위험군의 중증 발생도 낮출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든 이 예방 접종에는 뭐 전 연령에서 동참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이게 그 재감염률이 지금 20% 가까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예.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아니 그럼 이게 도대체 감기하고 뭐가 다르지라는 느낌도 들거든요. 이렇게까지 계속 확산이 되고 몇 년째 지금 3년째 계속되고 있고 사라졌다. 다시 나타나고 그 궁금증은 첫 번째 이것이 과연 완전히 이것을 퇴치하는 것이 가능한가 아니면 우리는 그냥 위드 코로나로 같이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느낌도 들고 그다음에 여기 치사율이라고 하죠. 치명률은 지금 어떻게 변화가 좀 있습니까? 일단 이제 뭐 앞으로의 정책 방향 자체는 그러니까 코로나를 종식시키거나 뭐 이런 상황을 만드는 게 아니라 유행을 하더라도 특히 고위험군이나 이런 분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방책으로 나가는 게 가장 큰 부분이거든요. 그거의 가장 핵심 전략은 백신 접종이 당연히 맞을 수밖에 없고요. 근데 다만 감기하고 다른 건 전파력 부분에 있어서 어떤 인플루엔자나 다른 감기 바이러스보다 훨씬 전파력이 강하기 때문에 저희가 인플루엔자나 다른 바이러스는 동일하게 이 바이러스를
상대할 수는 없다는 부분이 명확히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전략, 백신 접종 전략, 그리고 의료 체계 대응력을 확대해서 일단 고위험군들이 이제 그 중증 발생했을 때를 가장 치료를 잘하는 이 두 가지 전략들을 이어서 국민들의 생활에는 불편을 좀 덜 끼치면서 어떻든 고위험군들의 사망을 낮추는 부분이 지금 가장 중요한 전략입니다. 예,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교수님이 어제 올리신 글을 보면 크리스마스여도 코로나 증환자는 계속 입원한다. 정부는 그냥 모른 척 혹은 그냥 아무 일 안 생기면 좋겠다는 요행만 바라는 것 같다. 이런 말씀도 올려주셨는데 이 부분 어떤 의미셨을까요? 지금 오늘까지 해서 저희 병원 중환자실 다 꽉 찼거든요. 예. 그래서 중증 고위험 환자 엄청나게 많이 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병실과 관련된 부분들을 이제 지원책은 줄이고 그냥 예전처럼 환자 봐 이런 식으로만 가는데 코로나가 전파력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예전에 인플루엔자나 다른 바이러스 감염 환자 보는 식으로 똑같이 봤다가 병원이 아주 난리가 납니다. 여러 이제 동시 감염자들이 많아서 그래서 의료 체계 전반에 대한 지원책 그리고 개혁 방향들에 대해서 로드맵을 지금 내놔야 될 시기인데 전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거든요. 예. 그렇군요. 그런 부분에서 정부가 좀 구체적인 대안을 좀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예,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중국에서 변이가 발생하면 어떻게 하느냐, 대책은 무엇이냐라는 청취자 질문이 하나 나왔는데 간단히 좀 답변해 주시면. 예, 일단 모니터링이 제일 중요해서 변이가 국내에 유입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 확실하게 점검을 해야 되고요. 예. 이게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 그러면 일시적으로 뭐 이제 중국에서 온 변이 감염 의심된 사람들을 격리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다시 뭐 해볼 수도 있고 또는 그거에 맞춰서 백신 접종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치료제나 이런 부분에 대한 준비들을 철저히 해놓는 게 지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요거 보건당국 역할이 지금도 여전히 중요해 보입니다. 교수님 올 한해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제가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였고요. 또 우리 김수미 평론가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